예, 안녕하십니까. 예,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손정목입니다. 오늘은 그간 진행해왔던 미국 바로알기 제4강 미국 대선 이후의 세계 정세와 브릭스를 주제로 해서 제가 오늘 약 1시간 반 정도 같이 여러분하고 토론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질의응답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금의 세계 정세의 성격은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의 세계적인 전쟁 또 대결의 기본 성격은 한마디로 자주와 예속의 대결입니다. 지금의 세계 질서의 변화를 규정한 단 하나의 단어는 한마디로 자주라고 할 수 있죠. 자주. 예. 이 자주화를 실현하고 또 자주권을 수호해 나가는 대결. 이 과정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전 세계적인 또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전쟁과 대결의 기본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바로 이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장기적인 혼란과 혁명적 변화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장기적인 혼란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전쟁에서 패배해도 남아있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혼란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면 더불어서 세계 질서가 근본에서 바뀌기 때문에 혁명적 변화의 시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 세계의 질서가 되게 나선형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여러분들 아시는 제1차 세계대전은 어떤 전쟁이었나요? 이 제국주의 전쟁이었습니다. 흔히들 제국주의 땅땅먹기 전쟁이다라고 할 정도로 제국주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제국주의들 간의 전쟁이 벌어졌고 거기서 승자들이 많은 식민지를 차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대전에 들어가면 제국주의 지배권을 놓고 다투는 전쟁의 성격과 그 다음에 반파시즘 민족해방 전쟁이라는 성격이 두 가지 성격이 나타납니다. 이게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진행됐던 전쟁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도저히 제국주의 지배를 참을 수가 없고 항거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족해방 전쟁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있었는데요. 제국주의 지배권 전쟁의 결과 미국이 승리해서 미국 패권 체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얘들이 전 세계의 국제 기구를 장악하고 소위 말하는 규칙 기반 세계 질서, 이 룰 베이스드 월드 오더를 만들어서 예외주의와 우월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침략과 내정 간섭을 일삼았습니다. 이 예외주의에 편승했던 나라들이 유럽과 이스라엘이죠.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 체제가 여전히 계속 유지가 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반파시즘 민족해방 전쟁 결과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달성했죠. 다수의 독립국가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식민지 체제를 무너뜨렸죠. 그런데 그 식민지 체제가 미국이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반쪽짜리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반쪽짜리 독립밖에 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 다수 독립국가들이 탄생한 결과 주권평등, 내정 불간섭이라는 기본 원리로 하는 국제법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이 탄생했지만 실제로 이 국제법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미국이 예외주의, 우월주의를 앞세워서 끊임없이 이 신흥 독립국들을 간섭하고 제약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나치 세력들, 이 파시즘 세력들이 여전히 청산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사례에서 보듯이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후 모순과 대결 체제가 끊임없이 유지되다가 지금 드디어 이번에 벌어지는 것이 소위 사실상의 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사실상의 3차 세계대전은 리버럴 파시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소위 자유주의 파시즘 세력들, 자유주의 나치 세력들 상대로 해서 이제는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주권 수호와 주권 회복의 전쟁이 사실상의 3차 세계대전이다. 따라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그리고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모든 분쟁이 해결된다면 세계는 이제 파시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주권이 국가들 간에 평등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세계 질서의 대변화의 과정이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사실상 세계 질서를 놓고 벌이는 3차 세계대전이다. 이것이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대전의 유죄였던 나치가 청산되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게 가운데 이 사진이 뭡니까? 이게 어느 나라 국기예요? 우크라이나죠. 이건 미국 국기. 이건 나치. 여기 한통속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치는 시오니즘은 나치즘이다. 이런 책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게 메나헴 베긴 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이 전 이스라엘 80년대 전 이스라엘 총리인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종족은 지배 종족이다. 우리는 이 행성의 신성한 신이다. 우리 종족과 비교하면 다른 종족은 짐승이자 자리야 가축이다. 얘들이 갖고 있는 인종주의, 우월주의가 단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의 이번에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휴먼 애니멀, 인간 동물이라고 그랬죠. 인간 동물. 얘들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니까 죽여도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얘들은 이렇게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대변인이 미국이 신자유주의 독재가 되고 있다. 저게 파시즘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이것을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조차도 미국의 파시즘이 온다면 자유주의 이름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자유주의 파시즘, 리버럴 파시즘이라고 오늘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나치는 여전히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핵심 인물들, 초창기 나토의 핵심 인물들은 다 나치 출신들이 많았고요. 나사의 수장 역시도 나치였죠. 또 유엔 사무총장도 초기에 나치였습니다. 이런 출신들이 대거 미국 애들이 신분 세탁을 해주고 민주주의자로 변신을 해서 몸을 숨기고 끊임없이 자유주의 체제에 순응하면서 힘을 키우고 있다가 지금 위기 상황에서 드디어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조차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치의 선전에 대항해서 전 세계가 협력을 통해서 이 세계적인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 1일 날 유엔 총회에서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도 나치즘, 네오나치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이런 것에 대한 기여하는 관행과 미화에 대해 싸움을 벌여야 된다라고 유엔 결의를 했어요. 나치즘을 공식적으로 유엔 차원에서 네오나치즘을 거론을 하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찬성이 116, 반대 54, 기권 11일로 가결됐는데요. 이 반대 54가 바로 지금의 서방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치즘이라는 것이 없어진 과거의 유물이 아니고 또 파시즘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고 그죠? 군국주의가 과거의 유물이 아닌 것을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역시도 이 나치즘에 반대하는 진정한 민족 독립을 결성하는 그러한 전쟁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자주권 실현이 이 시대의 진보의 기준이고 시대적 요구이다. 이런 거죠. 이번에 이 스리랑카 대선 9월 달에 있었는데요. 이 스리랑카 대선에서 최초로 진보적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소위 인민해방전선이라는 전선 체계를 만들죠. 연합전선을 만들었습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21개의 정파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전선을 만들었고 거기에 후보로 선출이 돼서 기존의 보수당의 후보하고 대선을 치러서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스리랑카가. IMF 차지하에있죠. IMF에 돈 빌려서 허덕이는 조건 하에서 어쨌든 새로운 진보적인 정치인이 실제로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또 니제리아에서 차드 역시도 미군이 물러나게 되었죠. 이 아프리카에 있어서 미군들이 계속적으로 속속들이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힘이 그만큼 옛날 같은 어림도 없었지 사실. 미국의 힘이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것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거죠. 이번에 발다이 클럽에서 11월 초에 발다이 클럽이 있었는데요. 발다이 국제토론회, 국제포럼이 있었죠. 이때 푸틴 대통령 얘기가 다가오는 20년의 세계는 근본적이고 혁명적 변화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극화 세계질서라고 표현을 안 쓰고 다성적 세계질서다. 이렇게 표현했죠. 다성적이라는 표현은 보이스입니다. 보이스. 다양한 보이스, 멀티플 보이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요?
다극화라고 한다면 몇 개의 극이 되는 주요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놓고 보잖아요. 러시아, 중국, 뭐 인도, 브라질 이런 대국들을 중심으로 놓고 극이 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다극화 얘기를 하는데요. 다성이라는 거는 보다 더 작은 목소리, 흔히 말하는 신흥국들, 우리가 흔히 글로벌 사우스, 또는 뭐 개발도상국 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한데 품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하나의 주체로서 그들이 다양한 소리들이 화합되는 질서로서 다성적 세계질서다 이렇게 표현했죠. 다극화 세계질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이 브릭스 정상회의가 지난 10월 22일 날 열렸습니다. 이 카잔에서 열렸는데요. 이때 브릭스 정상회의 초청 아시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들어갔어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파키스탄, 베트남, 몽골, 미얀마 등등 이런 나라들이 죄다 다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가를 했고요. 이들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브릭스 파트너, 브릭스 파트너스로 이번에 다 됐습니다. 브릭스는 뭐 이따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는 회원국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회원국을 뭐 급작스럽게 늘려봐야 지들끼리 싸우게 이해관계가 아직 준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브릭스라는 큰 틀에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묶이고 있습니다. 35개 나라들이 묶였죠. 그래서 자주권을 실현하고 외세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지금의 새 시대의 요구다라는 것을 현재의 세계사적 역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국내에 있죠. 지금도 제국주의 다극화, 다극화는 제국주의다. 뭐 다극의 세계 제국주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한국의 소위 진보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의 세계적인 전쟁을 여전히 제국주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1차 세계대전 시각을 바라보는 겁니다. 러시아도 제국주의, 중국도 제국주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의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가 싸우는 것이다. 이런 식의 흔히 말하는 양비론입니다. 양비론. 양비론을 주장하는 건데 결국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미국을 도와주는 거죠. 이런 주장은 미국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제국주의냐? 그럼 인도도 제국주의고, 또 뭐 브라질도 제국주의냐? 이게 택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현 정세의 본질을 흐리는 이런 류의 주장들을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을 도와주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런 인식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세계전쟁의 세계적인 흐름들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전제에 위해서 현재 이 트럼프가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트럼프의 세계 전략 또 트럼프의 입장을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은 한국 정치에 있어서나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할 일이 되겠죠. 어쨌든 변화된 트럼프의 2기는 과거 1기 때와 완전히 다른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2기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압도적인 국민 지지를 일으켰습니다. 312대 226이었죠. 그래서 압도적인 국민 지지이고요. 또 상하 양원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지를 하는 정치 경제 세력을 조직화를 했죠. 그래서 과거 1기 때와는 다른 탄탄한 자기의 기반만을 만들었습니다. 1기 때는 준비 없이 거의 일부의 자신의 세력이 들어간 정도였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위 딥스테이트하고 타협을 받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상당한 많은 국민적 지지와 상하 양원을 장악한 이런 조건 하에서 전체 득표율은 몇 프로였죠? 50 몇 프로가 나옵니다. 60% 정도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선거인단 수로는 312대 226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 하에서 주류 딥스테이트 세력이 또 약화된 조건이 또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2016년만 하더라도 딥스테이트 세력, 분산복합체 세력이 압도적으로 힘이 셌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으로 정권을 바꿀 수 있었던 힘이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대단히 군사적인 패배와 경제적 실패가 겹쳐가지고 되게 약화된 조건 하에서 나름대로의 지지 격변을 확보하게 했다 이런 얘기고 그런 과정에서 소위 저런 딥스테이트 세력과의 싸움들을 벌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트럼프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전략의 기본 전략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호주의와 기술 패권, 동맹의 산업시설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 이런 건데요. 이걸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과 미국의 그런 군사력들을 복원하겠다 이런 거죠. 딥스테이트를 해체하는 방안은 뭡니까? 하나는 연방정부를 개혁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를 개혁한다는 것은 딥스테이트가 뭐죠? 딥스테이트라는 것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원래 옛날 딥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트럼프가 공식화시키기 전에는 음모론의 영역이었죠. 음모론의. 제가 딥스테이트 얘기하면 다 음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뉴욕타임즈도 쓰이면서 이게 아주 공식화되는 표현인데요. 결국은 이 선출되지 않는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관료 세력들이 연방정부의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오랜 기간 군산복합체, 소위 금융자본과 군수자본의 이해를 대변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따지고 보면 딥스테이트의 본색은 미국의 금융, 군수자본이죠. 소위 블랙락으로 대표되는 이 금융 군수자본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들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세력이 연방정부에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를 확실하게 이번에 개혁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기본 계획입니다. 1차 목표.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거죠. 전쟁을 종식한다는 건 뭡니까? 군산복합체의 자금줄을 끊는다는 겁니다. 자금줄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지금도 노더스크럽이나 보잉이나 이런 군수산업들을 하는 회사들의 주가와 이익은 천문학적이죠. 이거를 끊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반중정책, 보편관세 10%, 그다음에 암호화폐가 이상하게 지금 이제 특세를 하고 있죠. 암호화폐의 가치를 올려가지고 부채를 갖겠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암호화폐, 각종의 국제 기후협약을 통해서 WTO 등등 이런 기후협약 탈퇴를 해서 이 보호주의 색채를 강화한 그러한 경제정책을 쓰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기본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과정들을 그냥 4년 동안 내리한다는 게 아니고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겁니다. 속전속결로. 언제? 내후년 2026년 건국 250주년 될 때까지. 그래서 건국 250주년 7월 4일까지 내년 2025년 현충일부터 5월입니다. 5월부터 내후년 7월까지 소위 위대한 미국 박람회 Great America's State Fair라고 하는 미국 박람회를 1년 내내 한다는 겁니다. 1년 내내. 1년 내내 가지면서 그 안에 이 딥스테이트 세력을 속전속결로 청산하겠다. 그래서 이 7월 4일날 250번째 되는 2026년 7월 4일날 성대한 전세계적인 축하 행사를 전세계 지도자를 초청해서 크게 벌리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서 유발 하라리라고 아시나요? 유발 하라리. 유명하죠, 한국에도. 이 유대인의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얘가 참 문제가 많은 소위 딥스테이트류의 WEF, 세계경제포럼에서의 대변인이죠. WEF가 딥스테이트의 해외 기관이라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 세계 질서의 마지막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다. 라고 집으로 얘기한 바인 것처럼 지금의 트럼프의 1차적인 과제는 내부적으로는 딥스테이트를 해체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경제력을 회복하는 것. 이게 현재 트럼프가 제시하는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딥스테이트를 해체하는 프로젝트를 소위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맨하탄 프로젝트가 뭡니까? 과거에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프로젝트죠.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전쟁의 판도를 바꾼 프로젝트인 것처럼 지금의 이 맨하탄 프로젝트도 딥스테이트를 해체해서 판도를 바꾸겠다. 미국의 질서의 판도를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부서가 소위 정부 효율부입니다. 정부 효율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도지라고 합니다. 도지. 도지가 뭐예요? 코인 이름이죠. 누가 하는 겁니까? 머스크가 하는 코인 이름이 도지입니다. 도지. 이게 상징적이죠. 얘들이 이 도지를 통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SB를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나름대로 야심찬 계획을 지금 마구마구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그게 될런지는 두고 볼 문제인데 어쨌든 이 버너스 와미하고 일론 머스크가 중심이 돼서 이 정부 효율부를 이끌면서 미국의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정부 효율부뿐만이 아니고 소위 털시 게버드, 이 DNI 국가정보국장 이 여자는 사실 우리하고 입장이 비슷합니다.
상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점들 제대로 알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가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인물이고요. 또 이 미국의 이런 생물학 연구소가 전 세계에 다 있다. 이게 지극히 위험하다. 이걸 빨리 폐쇄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국가정보국장이 되는 바람에 전 세계 MI6 같은 전 세계 정보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갯바드에게 정보를 주지 마라 라는 오다를 내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단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딥스가 패닉의 딥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패닉의 딥스테이트, 공황 상태에 빠졌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보 쪽에 있는, 특히 정보 쪽에 이 딥스테이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이번에 정리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트럼프래. 로버트 켄네디 주니어. 이 백신 음모론자라고 지금도 우리나라 언론에 저렇게 나오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백신이 수많은 사람을 죽인 범인이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의료 제약회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벌을 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건부 장관이 됐죠. 그래서 이 딥스테이트가 비단 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의료, 언론, 학술, 그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얘기까지, 문화, 이 사상적 영역에까지 죄다 다 퍼져 있죠. WEF의 아젠다에는 다 딥스테이트의 아젠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후 문제라든지 또 이 코로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얘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이자니 아스트라제네카니 이런 애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하여튼 이게 특히나 코로나 백신 문제는 이거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코로나 백신 맞지 말라고 주장해서 저번에 음모론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저 사람이 됐고요. 또 하나 인물이 이 양반이죠. 이번에 엊그저께 발표했던 카시페텔. 이 사람이 FBI 국장이 됐죠. FBI 국장이 돼가지고 이 FBI가 사실 경찰인데요. 이 경찰이 정권을 넘보는 막강한 힘이 된 거죠. 그래서 온갖 가지 그 트럼프에 대한 음해와 모략, 압수수색 이런 걸 통해서 기소하고 이래 난리 쳤죠. 이 사람이 그걸 다 철저하게 반대하고 그 문제점을 다 폭로하고 현재 FBI 내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강력한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이름과 사진까지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워싱턴 DC에 있는 FBI는 이 딥스테이트의 근거지다. 없애버리겠다. 이러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또 FBI 국장으로 임명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사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정보국, 국가보건복지부, 보건부, 그 다음에 FBI, 그 다음에 정부 효율부 이런 거를 통해서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겠다. 강력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8개 연방기구를 99개에 축소하고 200만 명의 연방공무원을 그의 기준에서 맞춰서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2조 달러를 절약하고 CIA, FBI 등 정보, 검경, 수사기관을 개혁하고 의료, 제약, 기후 분야의 딥스테이트를 개혁하겠다. 엔터테인먼트, 문화 쪽도 다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한국도 이렇게 돼야 되겠지 사실은. 예? 한국도 이야말로 이제 검사, 경찰, 판사 이거 다 문제 많고 한두 개 문제 많은 게 아니죠. 한국도 재경부 마피아, 교육부 마피아 얼마나 마피아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런 관료개혁들이 없으니까 한국이 항상 이 모양인 겁니다. 예. 어쨌든 애들도 관료개혁을 한다니까 아마 한국의 관료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관료개혁을 대대적으로 할 때는 됐어요. 어떤 이게 너무 많이 골마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의 이제 경제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경제정책을 그 4가지 정도만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장 큰 머스크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연준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연준. 예? 연준이 사기업인 건 아시죠? 미 연준이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예, 사기업입니다. 뭡니까? 록펠러라든지 또 골드만삭스라든지 로스차일드라든지 등등의 이러한 사기업 은행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게 소위 미국 연준이죠. 1913년에 미국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그래서 소위 사기업들이 소위 국가의 금융, 화폐, 통화 발행권을 사기업한테 넘겨준 건데요. 이 연준을 지금 이번에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혁명적이에요. 이건 혁명적이에요.
이 미국의 근간을 흔드는 이거에 진짜 이거 없을 수만 있다면 미국의 근간을 흔드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큰 경제 문제에 있어서 큰 건이고요. 이거는 통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달러 문제와도 직접 연관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파리 기후 협약을 또 탈퇴하겠다는 거죠. 기후 문제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그래서 에너지 짤을 신설하고 그 기본적인 석유, 석탄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논쟁이 엄청 많은데요. 어쨌든 기후에 있어서의 소위 탄소 중립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면서 또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잘 아시는 보편관세 그리고 특별관세, 관세 정책을 높여서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있어서의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키우겠다 이런 입장인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될런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까지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엄청난 거죠.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깨는 거예요. 완전히.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이런 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소위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이 암호화폐를 키워서 거기서 미국 부채가 36조 달러인데 이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부채를 암호화폐를 키워가지고 어떻게 갚아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참 황당무계한 누가 그걸 받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거를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가 제가 볼 때는 현재 트럼프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그래서 단지 관세만 봐서는 안 된다. 관세만 봐고 관세 차원에서 오르내리고 하는 것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미국의 어떤 이렇게 보면 이게 미국의 경제 질서를 어쨌든 통째로 흔드는 이런 과정입니다. 특히 연준을 건드리는 거는 뭐 근간을 흔드는 거라서 과연 괜찮을지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암살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며칠 전에 11월 28일 날 트럼프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딥스테이트가? 딥스테이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보고만 있겠어요? 이 부글부글 끓죠 지금. 부글부글 끓는 양상이 이미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미국 국내로는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딥스테이트들이 지금 전쟁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난리치고 있다라는 것을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닉슨입니다. 닉슨. 트럼프의 정치적인 선배가 닉슨이죠. 닉슨 대통령은 당시 72년 11월에 선거 결과가 미국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전무후무합니다. 50개 주 가운데 딱 한 주만 졌어요. 40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49개 주에서 승리했고 트럼프도 하지 못한 엄청난 대중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럴 만큼 대중적 인기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터게이트 사건을 핑계로 해서 당시에 미군 장성들이 화이트하우스에 쳐들어가가지고 닉슨한테 우리는 당신이 우리 명령권자가 아니다. 당신의 명령 거부한다. 라고 해서 일종의 소프트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하죠. 소프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닉슨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쫓겨났고요. 중도에서. 이 사람은 잘 아시겠죠. 존 F 케네디. 다 연방정부를 개혁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연방정부 그래서 이번에 캐시 파텔이 저 기밀문서를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저 기밀문서를. 케네디의 암살의 기밀문서를 다 공개하겠다라고 그것도 자기가 공개적으로 지금 나와서 떠들었던 얘기입니다. 아무튼 저런 과거에 낙마와 또 이 닉슨의 낙마를 왜곡했던 이런 세력들에 대한 실체들이 이번에 과연 공개될 수 있을런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딥스테이트가 강력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연방정부를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대통령들은 다 암살되거나 쫓겨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